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것처럼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적 개편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집가 주택 가격이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사실 국민들의 고통이 커져서 좀 속도 조절을 좀 하자라는 게 제 말씀이고요. 기존의 국민의힘과 그 생각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이제 정체성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저한테 합니다. 나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담임한 업무에 맞는 것을 제가 지시했는데 본인이 선대위원장 말은 상임 선대위원장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바람에 좀 엉성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먼저 오전에 나온 속보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청와대가 오늘 오전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어제 한 방송 보도를 통해서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여러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내면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 이런 내용을 썼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일단 그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사의 표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 수용한 시점이 또 빠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대통령께서 그 사의를 바로 수용을 하셨고요. 저도 어제 저녁에 모 언론사의 단독 보도를 보고서 야, 무슨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나,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굉장히 좀 의아해했거든요. 네. 설사 아들을 취업을 시키려고 하면 민정수석 정도 되면 어디 전화를 하거나 뭐 살짝 이야기를 하지. 그 입사 지원서에다가 아버지가 민정수석입니다,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굉장히 좀 황당하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을 먹은 것조차도 좀 이게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 김진국 민정수석의 아들에게 좀 이게 이제 그 고등학교 때부터 조현병이라 그러죠. 정신분열증이 고등학교 때 발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5년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고 15년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기를 15년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입사 지원서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장 환경을 적는 난에다가 아버지가 민정수석입니다. 자신의 어떤 뭐 성격상 장점과 단점을 적으라고 해놓은 거기에다가도 아버지가 민정수석입니다. 아버지한테 이야기 잘해서 당신 회사의 꿈을 이루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그 언론 보도를 보면서 좀 안 좋은 마음을 가졌던 것이 좀 미안할 정도로 좀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구구절절하게 민정수석이 뭐 설명하지 않고 사의를 표명했고 또 그 의사를 존중해서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언론사가 단독 보도를 할 때 전화 한 통만 해보면 그런 사연을 다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공개적으로 안타까운 사연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는 것도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좀 그것이 최선이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병명을 좀 언급을
뭐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그런 그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좀 조심스러운. 예, 그래서 요 출처를 좀 네. 추가적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출처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김진국 민정수석의 친형님이 있습니다. 네. 이 친형님이 지인들에게 보낸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카죠. 조카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인용해서 뭐 시청자들께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개인 병명이나 이런 거는 좀 그 사생활 관련된 부분이 저희가 조심스러워서 이 김진국 민정수석이 그 해당 언론에는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제가 참고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정도로 해명을 했다라는 점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논란? 우선 이 정권의 방향이나 국정 철학하고 안 맞는다고 봐야지요. 네. 사실 그런 국정 철학이나 방향에 대해서 너무도 그동안 많이 배치되어 왔었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고는 정권의 비난을 받았었고요. 이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늘 해왔었기 때문에 이 아빠 찬스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를 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전 의원님 말씀대로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특정적인 그런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뭐 좀 거론하는 게 적절치 하지 않나. 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 이렇게 또 국민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뭐 그 오전 속보여서 먼저 다뤄보긴 했는데 그럼 주제를 바로 다음 주제로 그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KBS와 JTBC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그 그래픽이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지겠습니까? 먼저 KBS 대선 후보 지지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후보가 33.7%, 윤석열 후보가 34.2%로 어떻게 보면 또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다소 윤석열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BC 결과도 좀 띄워주시죠. 네, 이거는 JTBC 의뢰로 치러진 그 여론조사 결과인데 여기서는 또 이재명 후보가 37.9%, 윤석열 후보가 33.5%로 물론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우위를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도 한번 좀 띄워주시죠. 네, 지지율 변화 추이입니다. JTBC 여론조사 결과인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JTBC 의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7.4%, 11월 27일에서 28일 사이에서는 37.4%에서 12월 17일, 19일 조사에서 33.5%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을 한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두 후보 모두 엎치락뒤치락 혼전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뭐 어떤 것은 이재명 후보가 네. 또 어떤 것은 윤석열 후보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뭐 앞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예. 저희들이 일단은 12월 말까지 진행하는 여러 그 메타버스라든지 매주 타고 달리는 민생버스 이것이 좀 양쪽으로 축적이 되고 또 순조롭게 이제 공약이 좀 발표가 되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연말 연초에는 좀 오차 범위 내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시기가 좀 당겨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우하향 곡선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완만하긴 하지만 우상향 추세를 좀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저도 이제 여러 언론에 나와서 이제 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때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것을 하겠습니다. 또 저것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정책 선거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느닷없는 이제 네거티브 선거가 흉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생각과는 다르게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대선을 비호감 대선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 부인의 문제와 이재명 후보 아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역시 국민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대통령 영부인 문제가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보다
역시 이제 영향을 더 많이 받았구나 이런 것이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두 후보가 붙어 있는 거는 맞지요. 네. 또 조사 방식에 따라서 비교적 ARS 같은 경우는 정치에 적극적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답변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 휴대전화로 하는 분들은 좀 정치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류의 일부분들이 계신데 무응답층에 대해서 재응답을 이렇게 요구하다가 보니까 여기에는 좀 이재명 후보가 조금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트렌드는 비교적 이렇게 붙어서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지금 사실 이 대선에서는 공직 후보자는 후보자 본인들입니다. 네. 본인들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뭐 우리 전 의원님 말씀을 하시지만 배우자도 검증하는 거 저는 찬성을 합니다. 또 왜냐하면 배우자가 함께 공직 후보자를 도와서 영부인이 돼서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해야 한다는 것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네거티브에서는 그래도 제일 우리 그 민주당이 상당히 좀 덕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번에 가족들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많은 대장동 의혹에서부터 조폭 연루에 대한 의혹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 가지고 있고 또 아시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후보의 그 중심으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국민 여론의 80%가 후보자뿐만 아니고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검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왜 그렇게 배우자 검증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폭적 지지를 보내냐면 국민 세금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국회의원 부인이나 서울시장, 부산시장 부인들에게는 국민 세금이 안 들어갑니다. 때로는 나라를 대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부인이. 그리고 대통령의 관심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따뜻한 손길을 원하는 곳에 영부인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배우자 검증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검증은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배우자 검증도 투표할 때 사실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로서 지금 여론조사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후보가 지금 등장하지 못하는 처지, 언론 카메라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 처지, 이거는 국민의힘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선거 7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커튼 뒤에 숨어서 국민들의 검증 요구를 회피하고 피하고만 있을 겁니까? 네. 저는 빨리 나오셔야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한다고 그러는데 피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막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도 덮어씌우게 막 하고 있지 않나요? 어떤 게 사실 아닙니까? 아니 어떤 게? 뉴욕 주립대학 나왔다라고 혐의가 있다, 의혹이 있다. 그러면서 후보를 사퇴하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뉴욕 주립대 연수가 그런데, 사실인가요? 그게? 연수가 따온 건 맞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저 서울대학교의 그 GLA라고는 과정 속에 9일 동안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없는 사실 쓴 건 아니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모 의원이 나서가지고 이런 의혹이 있으니 후보 사퇴를 하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지나치다. 그리고 저는 가족검증 찬성합니다. 그리고 아들, 딸도 경호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하는 거 저도 동의를 하지만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가지고 후보를 사퇴하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검증은 가족도 하지만 본인으로 중심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본인 중심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너무 약점이 많아요. 무상연애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 이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덮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으로 갔는데 어찌됐든 가족 하십시오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본인 후보에 대한 것들, 이 의혹에 대한 것도 사실은 사실대로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형수 쌍욕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김건희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 계속 이 공방이 똑같은 얘기 지금 반복되는 것 같아서 한 말씀 제가 네, 또 네,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허위 경력, 허위 수상실적 부풀리기에 덧붙여가지고 제가 성일종 의원님께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6개월짜리 프로그램 안에 이번에 뉴욕대에 저 5일짜리 연수과정이 있고, 그리고 덧붙여서 콜롬비아 대학에 한 3일,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 한 5일. 만약에 연수과정이 그게 돼 있으면 그것도 그러면 하버드 대학에 연수를 한 거고 콜롬비아 대학에 연수를 한 거네요. 아니 그렇게 과하게 포장. 아니 과학이 아니라 잠깐만요. 똑같은 겁니다. 잠깐만요. 저거는 네, 제가 아니,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의원님. 제가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의원님께서 그래서 길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저게 뉴욕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6개월 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중에 그 일부 5일짜리 하나의 프로그램인 거예요. 네. 거기 개설되어 있는 걸 적어야지. 뉴욕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지도 않은 과정을 연수를 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간 김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한 5일하고 예일 대학에서 한 3일하고 하버드 대학에 이틀 하면, 그럼 예일 대학에도 연수한 거고 하버드 대학에도 연수를 한 네, 거고 좀 정리해 콜롬비아 대학에도 연수를 한 게 되는 겁니다. 네. 말하자면. 짧게 반론 듣고 제가 다음 주제 갈게요. 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뭐 우리가 반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6개월 프로그램 속에 다녀온 건 맞잖아요. 아니, 서울대학교 그런데 과정인 아니, 거죠. 그게 그건 서울대학교 네. 과정 속에 거기에 가서 연수를 하고 온 거를 기록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그 사실 자체를 그렇게 공격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의혹이 있는데 후보를 사퇴하라? 저는 지금 너무 과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일단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제가 기회를 동등하게 좀 드렸으니까요. 일단 지금 뉴욕대 관련해서는 좀 두 당의 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그 뉴욕대 간 그게 기간 자체가 워낙 짧은데 이거를 별도의 경력으로 표기하는 게 허위 아니냐,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인데,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GLA 과정에서 포함이 돼 있는, 그래서 실제로 가서 그 강의를 들었다. 근데 이거 자체를 허위로 몰고 가는 거는 그 뭐 잘못된 주장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론에도 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서울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그런 과정을 알겠습니다. 갔다 오는데 네. 이게 좀 과하게 포장됐다라고 민주당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이 사실 자체가 없다 그러면서 의혹이라 그러면서 후보를 사퇴하라? 아,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검증을 하고 다 좋은데 넘지 않아야 될 선들을 지금 너무 많이 넘고 있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가 국민들로부터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후보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 근데 말씀하신- 성일정 의원님, 제가 백발양보해서 김건희 씨가 뉴욕대 이 한 건이면 뭐 그럴 수 있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력난에 학력난에다가 뉴욕대학교 연수라죠. 학력난에다가 그 학력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왜 학력난에 졌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 한 건이 아니고,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이거 한 건이 아니고 여러 언론에서 단독 보도와 후속 보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13년 동안 무려 5개 대학에 10개, 18개의 말하자면 허위 이력, 허위 경력, 허위 수상 실적 부풀리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교묘하게 있잖아요. 글자 한 개 바꾸고, 글자 2글자 바꾸고, 또 자기가 안 받은 상 받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을 종합대학으로 바꾸고, 아주 그냥 깨알같이 그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네. 아니, 한두 건이면 제가 양해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13년 동안 5개 대학에 무려 18건, 그걸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범주화 시켜놨더라고요. 얼마나 많으면. 그러니까 이것이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는데, 윤석열의 공정은 어디 갔습니까? 윤석열의 상식은 어디 갔습니까? 네. 왜 남 수사할 때는 네, 일단 가혹하게 일본 하고, 네, 왜 일단 자기 부인과 정리 좀 자기 해드리겠습니다. 장모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한없이 관대하고 아이, 따뜻하게 네. 바라보는 것이죠. 의원님, 일단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주제를 좀 바꿔 가야 돼서. 아니 제가 1분만 네. 쓰겠습니다. 우리 전 의원님 뭐 공격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금 현재 큰 흐름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세를 퍼부는 것 같은데, 그 공세를 퍼부기 전에 자당의 후보부터 검증을 제대로 하시라니까요.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해야 돼요. 본인 다 숨고 지금 현재 본인의 검증이 우선적으로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고 있고. 대장동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범죄 연루와 관련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지금 현재 묻기 위해서 상대 측의 후보의 공격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 그리고 하는 거 좋은데
진실 있게 해라, 옳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윤석열의 공정과 윤석열의 알겠습니다. 상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의원님. 있는 겁니다. 공정과 상식을 의원님. 늘 대변하고 이야기해왔던 분이 넘 수사하고 넘에 대해서는 가혹한 칼날을 들이대면서 왜 가족과 본인과 부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거죠. 의원님 그것이죠. 두 분 죄송합니다. 일단 공정과- 저희가 왜 반대하죠? 잠시만요. 공정과 상식에 네. 대해서 의원님? 들고 나왔었던 잠깐만요. 네.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들고 나왔었던 민주당이 민주당의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던 민주당이 아니 마이클 샌들 같은 그런 학자들을 데려다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토론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토론하려고 한다면 윤미향이나 조국하고 토론하십시오. 그래서 그게 먼저 일단-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민주당이 죄송합니다. 일단 저한테도 좀 기회를 주시죠. 일단 보니까 두 분이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해도 되겠죠? 네. 일단 뭐 지금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는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만 좀 간단하게 하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갈게요. 일단 이재명 후보 또 지금 뭐 아들과 관련한 논란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데 고발 조치라든지 이런 거는 당 차원에서 검토를 했다가 또 안 하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제가 볼 때 아들이라고 하는 네. 게 문제가 있지만 또 그게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성남시장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하는 그러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비난의 강도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모를 두지 못한 사람들이 과연 뭐 이게 수천만 원씩을 가지고 도박을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리더의 그룹의 자식이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데 사실 자식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와 후보를 검증해야 되는 거를 빼고 지금 지역적으로 가가지고 이러한 네거티브가 이 판을 치고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보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 지금 뭐 여야 모두 이런 네거티브 공방에 대한 지금 국민적인 좀 어떻게 보면 비판과 지적이 나오니까 정책 검증을 하자 이런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듣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뒤에서 붙잡고 울었죠. 그 다음날 안타깝고. 네. 그 다음날 보니까 눈이 이렇게 퉁퉁 불었더라고요. 네. 네, 참 아들을 생각하는데. 네, 네. 그런데 아들 사찰 기획이다, 폭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나옵니다. 본인도 못 지우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그러나 그거는 뭐 제가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드리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여하튼 뭐 잘못했으니까 네. 뭐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현 정부가 얼마나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이 그렇게 내놓을 게 없어서 집권 여당의 후보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계속해서 네거티브만 가지고서 선거를 갖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지는 묻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네거티브 전쟁은 좀 그만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네거티브 전쟁과 관련해서 사실상 먼저 휴전을 제안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2달 전부터 윤석열 후보에게 민생을 중심에 놓고 토론 좀 하자. 네.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제발 좀 토론 좀 하자. 이렇게 2달 전부터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잖아요. 어제 소상공인 피해 단체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양쪽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다 초청 다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윤석열 후보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혼자만 참석해가지고 이재명 후보 혼자만 소상공인 피해 단체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오기로 했는데 불참을 하는 바람에 이 명패, 윤석열이라고 쓰여져 있는 명패만 그냥 덩그러니 앉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지금 김종인 대표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달 전부터 지금 토론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 이야기 없다가 지금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김건희 씨 때문에 윤석열의 공정과 윤석열의 상식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고 이것이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이제서야 와가지고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러는 겁니다. 좋습니다.
당장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 나오시면 됩니다. 민생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토론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는 김종인 후보가 좀 뜬금없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환영이다. 정말로 국가 경영 능력과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국민들께 정말 정정당당하게 토론하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알 권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토론회 많이 해야 된다. 12시 YTN 뉴스 앤 이슈에도 출연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민주당이 민주당이 깨알 홍보를 해주셨는데 민주당이 참 잘 빠져나갑니다. 정말 참 선거에는 규제들이 많은데 2달 전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이고 모든 게 다 몰렸지요. 그리고 자기 측근들이 자살을 하지 않나, 감옥에 가지 않나, 수없이 많은 이런 거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책을 들고 오자 그러면서 국민의 이 검증 또 자기의 이 비리와 연루되어 있는 것을 정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아주 좀 그 교활하게 이렇게 피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국민들께서 아신다고 보고요. 또 민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권 후보는 다 일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일정대로 소화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저희는 정책 토론하자고 하는 거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어떻습니까? 늘 바꾸지 않습니까? 말을 너무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 다 준다고 그랬어요. 국민들께서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자고 해서 우리 안을 내놓으니까 본인이 그걸 취소를 하면서 이걸 마치 자기 것인 양 빨리 주자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정치적인 그런 제수처일 뿐인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토보유세 신설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 그랬죠.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 1년 유예한다 그러는데 유예하는 건지 아니면 폐기하는 건지 정확히 입장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정말로 이재명 지사가 토론회를 국민들한테 일관성 있게 메시지를 주고 또 토론을 하려고 하는 준비가 돼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조변석계로 변하는 정책 그리고 표만 되면 무조건 말을 뒤집는 이 후보하고 어떻게 토론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부터 저는 정립을 정확하게 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얼굴을 보고 토론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말 바꾸기인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보 개인들 일정이 바쁘죠. 그러나 이 비대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선거 캠페인은 그리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마련하는 대담 프로그램이나 상호 토론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비대면 시대에 맞는 선거 캠페인이다 이 말씀을 네, 일단 드립니다. 제가 정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두 분 다 민생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 물론 그 형식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민생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공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책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두 분 모두 무게감 있는 국회의원들이시니까 일단 그 이재명 후보가 공시가격과 관련해서 좀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에 당정이 어제 만나서 지금 논의를 좀 했습니다. 공시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안들이 어떤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대전제가 어떻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 2, 3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공시가격은 조세 성격의 말하자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료 그리고 복지 혜택과 관련해 가지고 무려 80가지가 연동이 되는 그런 데이터, 기초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가격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고요. 네. 지금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을 아예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더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적의 안을 마련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금을 지원하는 직접 지원 방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대출 상환 유예라든지 이런 간접 지원 방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검토를 하는 것은 일종의 간접 지원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아주 유효한 정책 수단이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당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네. 국민들께 소상한 결과를 소상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저렇게 국민의 삶을 미리 챙겼으면 처음부터 저렇게 했어야지요. 불로소득을 다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한 게 누굽니까? 이재명 지사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이 정권이 한 거 아닙니까? 누가 부동산 값 올리라고 그랬습니까? 이 정권이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집값에 대해서 집의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키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민주당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세금은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근간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걷고 쓸 만큼 지급할 만큼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세금 제도를 마구 흔들고 있어요. 증여세 유보하자. 그래서 공급을 늘리겠다가 처음부터 안 한다고 그러더니 이 증여세 부분을 손을 댔거든요. 또다시 지금 와가지고 이제 종부세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유예하는 건지 그러면 유예하면 그 다음엔 안 올라갑니까? 유예하면 그 다음에 더 많이 올라갈 겁니까? 2년치를 합해서. 이러한 문제를 표 앞에서는 그냥 당 전체가 정부 전체가 후보가 나서가지고 지금 갈짓자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국가의 가장 근간인 세금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지금 너무 현혹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입장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성일종 의원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이 자리에 초청을 합시다. 그리고 그분들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 생각을 이 말씀을 주제를 넘어간 드리고요.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은 아마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이재명 후보가 아무런 보완 없이 아무런 사과 없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개성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실패한 정책을 어떻게 안고 갑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께서도 국민들께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도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냅둘 수 없는 것이죠. 네. 대안을 마련하고 보완하고 국민들께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제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말바꾸기입니까? 네. 국민의힘이 가장 두려운 것을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으니까 그냥 두려운 거예요. 네. 그러지 마시고 일단 잘 됐다. 네. 요번에 손잡고 그거 진짜 저 한번 우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공시지가 한번 검토를 하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국민들께 더 환영을 받는 일이다. 이렇게 의원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가 뭐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 이재명 후보의 녹취를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녹취를 좀 듣고 짧게 그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 한마디씩만 듣고 대답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녹취 틀어주시죠.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로 가서 지금 국민 희생이 크고 또 의료진도 지금 정말 그 고생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정말 탈진 상태에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확진자가 조금 더 생기면 그야말로 풀 셧다운 상태가 되면서 이게 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의 좀 빠른 대책을 좀 촉구하고 지금 이 뭐 코로나 검사를 좀 보조해 준다든지 또 치료 보조 인력으로서 의사 아닌 일반인의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 당에서도 하여튼 좀 논의를 더 해가지고 네, 성 의원님 오늘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지금 주재를 했다고 하던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간략하게 어떤 대책들이 지금 국민의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까? 대책을 얘기하기 전에 이 정부가 K방역이라고 그러면서 네. 너무너무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다 실패했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병상이 없습니다. 2000년도 첫 번째 추경을 할 때 제가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이 자료가 뭐냐면 당시에 저희 1차 추경할 때 저희 당에서 음압병상 2,000개를 만들자 그랬어요. 그게 한 6천억 정도 돼요. 이거 안 만들어 150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만들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태가 와도. 이렇게 한 정부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허다하다 안 되니 저희 후보께서 나서서 국립의료원을 비롯해서 이러한 병원들에 대해서 이 감염병에 대해서 다 지정을 해가지고
다른 거 좀 뒤로 하고 이 감염병부터 치료하는 병원을 만들자라고는 제안을 낸 건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정부가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윤석열 후보께서 직접 국민의힘 코로나 대책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네.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냥 정부 비판하기 바빠요. 아니 문재인 정부에게 설사 책임이 있다고 손 칩시다. 그런데 지금 이 난국에 한가롭게 누구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될 때인지 저는 정말 묻고 싶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정말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겪고 있는 고통을 단문 10분지 1만이라도 지금 자신의 것으로 인식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선거는 선거대로 치르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고 해가지고 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공공의료시설 다 없애고 확충하자 그런 거 예산 배정 안 해주고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은 책임 소재를 묻기 전에 함께 힘을 모으는 그렇게 해서 지혜를 발휘하는 네.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다.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 이 말씀을 시간이 얼마 드리겠습니다. 없으니까 짧게 부탁드릴게요. 전 의원님께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네. 왜 후보가 대안을 안 내놨습니까? 지금 국립의료원 등을 비롯해서 감염병 병원으로 지금 지정을 하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 지금 거예요. 다 다른 병원까지 같이 하잖아요. 다른 병실까지 이 감염병 중심으로 가자는 얘기잖아요. 이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하고 건데 있습니다, 지금. 전 의원님께서 상대당 후보에 대해서 대안을 없다고 이렇게 정말로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막 얘기하시면 아니 그건 오늘 정말 문제가 회의하시면서 있는 무슨 겁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회의를 해가지고. 국립의료원을 비롯해서 다른 내과라든지 다른 병상들을 비워서 감염병으로 쓰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자, 있다니까요. 그게 대안이 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니까요. 네. 아니 그걸 확인을 넓히자고 하는 해보세요. 거잖아요. 확인을 그래서 해보세요. 그걸 왜 자꾸 서울대병원에서도 호도하냐는 병상을 거예요.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벌써 지금 시간이 저희가 좀 많이 넘어가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모실 거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 좀 윤석열, 네. 이재명 후보를 부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안 오는 분은 빼고 그냥 진행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아, 저는 언제든지 이재명 후보는 저는 모시고 나오겠습니다. 네. 제가 직접 모시고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들 다 격이 있고 일정이 네. 있는 겁니다. 말 바꾸기부터 바꾸시고 일관된 정책부터 하신 다음에 요청하십시오. 직접 알겠습니다. 만나서 저희 이제 확인하시라니까요. 진짜 마무리해야 될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직접 만나서 네. 확인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두 나가실 때는 좀 웃으면서 나가시길 바라고 있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02명 발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3차 접종과 방역 패스 확대로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감소 전환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산부가 병상 부족으로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가 임산부 확진자의 분만을 위한 병상을 별도로 지정해 응급분만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상 회복의 핵심은 의료체계 보강이라며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 자원을 총동원해서 병실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의료 인력도 조속히 확충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들이 기업 입사 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고 적어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수석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법무부가 입원 치료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형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택배기사로 위장해 6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뺏은 뒤 도주하던 강도가 주민들과의 몸싸움 끝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기도 평택시 단독주택에 택배기사로 속이고 침입해 2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나려다 붙잡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02명으로 이틀 연속 5,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22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25명이 늘며 나흘째 1,000명 안팎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숨진 환자도 52명이 늘어 누적 4,828명에 달해 치명률 0.84%입니다.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의료 여력 확보를 서두르고 있지만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에는 병상 대기자가 여전히 수백 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 확진 임신부가 병상 부족으로 인해서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가 임신부 확진자의 분만을 위한 병상을 별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자 가운데 투석이 필요한 외래 환자를 위한 시설도 마련해 이달 중 운영할 예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특수병상 운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진 임신부의 응급분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병상을 별도로 지정하기로 하고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1,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면 응급 의료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인력을 의무로 확보해야 하는 대규모 행사의 범위를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인 행사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공연법에 따라 재해 대처 계획이 신고된 행사는 응급의료 체계를 잘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병상 확보에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다면서 지금까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공과 민간의 의료 역량을 한데 모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자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제55회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병상과 의료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지만 충분하지 못했고 특히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감당하는 데 힘겨웠습니다.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병상 확충 계획에 더하여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 자원을 총동원하여 병실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의료 인력도 조속히 확충해 주기 바랍니다. 병상의 확보에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일상 회복이 늦어질수록 민생의 피해가 그만큼 커진다는 점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민간 병원의 협조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공과 민간의 모든 의료 역량이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데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들의 부적절한 입사 지원서가 논란이 된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수석이 오늘 아침 출근 즉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이 즉각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수석의 아들은 기업체 5곳에 입사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고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적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수석이 아들의 입사 지원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것은 확인했다면서도 국민께서 느낄 정서에 즉시 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어 학원에 취직했던 여 강사는 외국인 강사에게 성추행당한 뒤 원장에게 꾸며낸 얘기 아니라는 의심을 받고 쫓겨났는데 경찰은 성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남성 원어민 강사가 학생과 여성 강사 뒤에 서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종강한 소규모 초등생 영어 학원 교실인데 이곳에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원어민 강사가 일부러 여성 강사 A씨 뒤로 다가와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밀착시켰다는 항의가 나온 겁니다. 제 뒤로 와서 자신의 남성적인 그런 부분을 저의 엉덩이에 밀착을 시켰어요. 아이들이 다 같이 있는데. 보통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사진을 찍을 때는 양 옆에 선생님들. A씨는 원어민 강사의 행위를 절대 실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사 제의를 받고 처음 학원을 둘러보러 온 보름 전 이미 성추행 피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홀로 있던 원어민 강사가 시설을 소개하겠다며 자신을 빈 교실로 데려가 목과 머리를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치가 강이 보이고 너무 좋은데 내 생각엔 너가 이 경치보다 더 아름답다 하면서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그런 와중에 이렇게 목도 같이 쓰다듬어서 굉장히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불쾌한 상황이 거듭 이어지자 A씨는 학원 원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원어민 강사는 즉각 해고됐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A씨도 성추행 피해 주장을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CCTV를 보여주면서 자기 눈에는 이게 성희롱 같지 않다. 고소하려면 고소해라. 너는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는. A씨는 원장과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손찌검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원장은 애초 한 달 근무 뒤 정식 채용 계약을 약속했지만 A씨는 강사 자격 미달을 이유로 보름 만에 쫓겨났습니다. 이에 대해 학원 원장은 교실 CCTV 영상이 유일한 증거인데 그것만으론 성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원어민 강사를 내보낸 건 사실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려 학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전 들어가서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랑 일했던 선생님이고 정중히 말했어요. 너하고 나의 재계약은 취소하자. A씨의 고소로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원어민 강사는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석 달에 걸친 조사 끝에 경찰은 원어민 강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금도 해고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등 2차 가해와 관련해 학원 원장과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1년 넘게 직장 대표의 성희롱과 추행에 시달리던 여직원은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당하고 대표 가족으로부터 퇴사 요구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해도 가해자 처벌이 미흡하다 보니 오히려 피해자만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건설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격리 업무를 맡아 회사 대표와 단둘이 사무실에 있는 날이 많았던 A씨. 얼마 지나지 않아 대표의 성희롱이 시작됐습니다. 본인이 전립선 검사를 하고 왔다고 하면서 제 앞에서 행동으로 묘사를 하는데 정말 너무 수치심이 들었고 갑자기 저를 딱 뒤돌아보면서 근데 너 피임은 하니? 이러는 거예요. 1년 넘게 수치심을 견뎌왔던 A씨. 하지만 지난 4월 대표가 위도세 들추고 뒤에서 허리를 잡는 등 성추행까지 일삼자 더는 참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일단 식당에 들어가면서 제 허리를 감싸고 허리를 만졌고 그리고 같은 날 오전에 저의 옷이 귀엽다면서 옆구리를 만지고 옷을 들치는 행위를 했는데 1년간 참아왔던 게 정말 다 터지는 순간이었어요. 결국 A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회사 대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청도 성희롱을 인정해 근무 장소 변경과 징계 등을 조치했습니다. 시정 지시가 나가면은 그 미행할 경우 과태료 조항이 있어요. 5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 장소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징계 조치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행한 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A씨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돼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가 되레 A씨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겁니다. 회사에선 임원인 대표 가족이 퇴사를 종용하는 등 괴롭힘도 이어졌습니다. 사과도 없이 그냥 합의만 하자고 연락이 왔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대표가 저를 고소했다고. 대표 와이프는 저한테 계속해서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회사 대표 측은 A씨에게 퇴사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성희롱이나 추행 의혹은 완강히 부인하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최근 3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제보 360여 건을 분석한 결과 70% 가까이가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동시에 겪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성희롱 신고 이후 불이익을 당했다는 응답은 무려 90%를 넘습니다. 하지만 2차 가해를 처벌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선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를 처벌하게 돼 있지만 사업주가 대부분 법인이라서 대표이사를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실제로 나서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양벌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나
실제로는 법인 자체만을 사업주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진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용자가 처벌 대상이 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선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성희롱이 2차 가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소치와 평창에 이어서 베이징까지 3회 연속 올림픽에 나설 수 있을지 오늘 결정됩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늘 낮 2시 회의를 열어서 심석희 선수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심석희 선수는 앞서 평창올림픽 고의 충돌과 라커룸 불법 도청, 승부 조작 의혹 등으로 연맹 조사를 받았지만 동료 욕설, 비하 외에는 모두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최근 경쟁이 격화하다 보니 소수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할당제를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유력 정치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위험한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의 온라인 대담에서 오로지 시험 성적과 능력치에 따라 결론을 내자고 하는 능력주의에 청년 세대가 상당히 몰입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극단적 형태의 학력주의와 능력주의가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하는 불공정 그 자체일 수 있다며 힘든 곳을 더 많이 배려하고 경쟁에서 실질적인 평등이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코로나19가 국난 수준이라면서 국가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오판이 부른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이 방역 강화를 주장하는 의료계 주장을 외면하고 백신 수급이나 병상 확보 상황도 잘못 판단한 채 위드 코로나를 밀어붙였다며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무능이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처가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토지와 서울 송파구 고급 아파트를 차명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2006년 윤 후보의 장모 최모 씨와 가족 회사에 양평 공흥지구 토지를 대량 매각한 안모 씨를 통해 윤 후보 처가가 매입 전부터 토지를 차명 관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씨가 지난 2004년 일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지 불과 2주 뒤 제3의 인물 2명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됐다가 처가가 안 씨에게서 땅을 사들일 때쯤 가등기 권리가 해제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으로 들고 나온 신혼 희망타운이 정작 수요자들에게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인기 지역인 경기 과천에서도 청약이 미달했는데 수요자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이 문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과천 주엄지구에 있는 신혼 희망타운 부지입니다. 녹지 환경과 문화시설이 인접해 있고 서울 서초구와 마주보고 있어 이른바 준 강남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이렇게 입지가 좋은데도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에겐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저조한 청약 경쟁률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과천 주엄지구 신혼 희망타운은 1,400여 가구 모집에 불과 절반인 730명만 신청했습니다. 같은 지구 내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30대 1에 육박한 것과는 극명한 온도 차이입니다. 이렇게 인기가 없는 이유로는 무엇보다 좁은 면적이 꼽힙니다. 신혼 희망타운에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입니다. 특히 전용 46제곱미터는 방 2개, 화장실 1개로 부부는 물론 자녀까지 고려하면 너무 좁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46제곱미터에서 뭐 애를 하나나 둘 낳고 살라고 많이 취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 역시도 둘이서 살기도 넓은 평수는 아닌데 뭐 애 하나 둘 낳고 살기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아파트 수익금 일부를 정부에 반납하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분양가 3억 7천만 원이 넘는 경우엔 수익 공유형 대출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1.3%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건 장점이지만 나중에 집을 팔 때는 시세 차익의 많게는 절반을 주택 도시기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투자 수익의 목적, 시세 차익의 욕심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양보하려면 집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집은 마음에 안 들면서 규제는 많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수익 공유형 정책에 대해서는 역차별이 우려된다며 개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공급하는 물량에는 중형 비율을 늘리는 등 지금보다는 다양한 면적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해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이 중사의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YTN과의 통화에서 전익수 실장과 그를 추종하는 장교들이 성추행 사건 수사에 회방을 놨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체포돼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장례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역할에 기대를 걸었는데 실망이 컸다면서 청와대에 이 중사 사건에 대한 특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찰에 대한 징계로 해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회의에서 경찰 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기존 음주운전 징계 수준에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구간을 새로 만들어 그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찰관은 해임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찰관의 기존 최고 징계 수위는 강등이었습니다. 택배기사로 위장해 6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뺏은 뒤 도주하던 강도가 주민들과의 몸싸움 끝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 50분쯤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택배기사를 위장해 집에 들어간 뒤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2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집에 있던 부부의 딸이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자 A씨는 도주했지만 주민들이 뒤쫓아가 몸싸움을 벌인 끝에 제압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역 바로 경북입니다.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고 공공의대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지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37명, 전국 평균 2.05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서울과 비교하면 반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경북 인구는 260만 명이 넘지만 상급 종합병원은 하나도 없고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병상도 3개가 전부입니다. 당연히 지역민들 의료 복지는 바닥입니다. 극심한 의료 불균형을 바로잡으려고 공공의대 설립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에서 자리 잡고 일할 의사를 키워낼 의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급 종합병원도 전국에 42군데가 지정돼가 있는데 경북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 의대를 유치하겠다고 나선 곳은 국립안동대. 전국에서도 의료 환경이 가장 열악한 경북 북부 지역을 대표해 지역의 의료 격차를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경상북도하고 이 안동시 북부 지역의 지자체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포스텍이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나 아니면 백신 이런 어떤 전문 의학 과학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고기하고는 조금 차원은 다르고 그래서 저 도에서는 그렇게 두 트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을 바꾸려는 의대 설립 시도가 성과로 이어져 지역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몹시 추웠던 그제 밤, 경기도 오산의 한 의류 수거함에서 갓난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기 시신에는 탯줄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뒤쫓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우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숨진 아기는 그제 밤 11시 반쯤 경기도 오산시 궐동의 한 의류 수거함에서 발견됐습니다. 헌옷 수거업자가 옷가지들을 빼다가
이불에 쌓여있는 아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당시 경찰이 출동한 모습인데요. 해당 의류 수거함은 가로 80cm, 세로 150cm 크기이고 옷을 넣는 입구는 성인 얼굴이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작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비워지는데 아기가 발견되기 전 마지막으로 수거함이 비워진 건 지난 13일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숨진 아기가 유기된 지 며칠이 지났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발견 당시 아기 몸에 탯줄까지 그대로 달려 있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기 몸엔 탯줄이 달려 있었고 태반도 있었습니다. 아기를 감싸고 있던 이불엔 혈흔이 묻어 있었고요. 별다른 외상이나 골절 흔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기 몸무게가 2kg가량으로 갓난아기 평균 체중 3kg 초반대보다 상당히 적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르모아 경찰은 아기가 산모 배 안에서 10개월을 못 채우고 태어나 유기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용의자 추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이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진 못했습니다. 일단 13일부터 그제까지 수거함 주변 CCTV 영상 일주일치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거함을 직접 비추고 있는 카메라가 거의 없는 데다 밤에는 화면에 잡히더라도 보이는 게 거의 없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직접 가봤는데요. 인근 상점 몇 군데엔 CCTV가 있었지만 대부분 수거함을 안 비추거나 녹화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경찰은 목격자가 있는지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혈흔이 묻은 이불의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고요. 또 아기의 사망 시점과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한 부검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현지 시각 20일 공동 성명을 통해 친중파가 압승한 홍콩 입법회 선거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 5개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홍콩 선거제도의 민주적인 요소가 무너진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실시된 홍콩 입법회 선거에선 친중 진영이 전체 90석 가운데 89석을 휩쓸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중국의 선거제 개편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역대 최저 투표율인 30.2%를 기록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중 관계의 온건한 발전을 내년도 중요 외교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핵심 이익은 확고히 수호하겠다고 밝혀서 서방과 갈등하는 타이완, 신장, 홍콩 문제 등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도 확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정세와 중국 외교 토론회에서 행한 강연에서 우리는 중미 관계의 온건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2년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방중 50주년이 되는 해로 중국과 미국 쌍방은 과거 해빙의 초심을 되찾아 양국 정상의 합의를 이행하고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의 3대 원칙을 실행하고 중미 3대 공동성명의 정신을 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제 급락 마감했던 코스피, 오늘은 다시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들이 코스피를 지탱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지수는 비교적 불안정합니다. 990선을 두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넘게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미크론 확산세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법안 좌초 위기에 주목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먼저 원달러 환율 1190원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화 강세가 잦아들면서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위험 회피 심리가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6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 보시겠습니다. 많게는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여행 수요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연일 예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추위 대신에 불청객 미세먼지가 기승인데요. 특히 호흡기에 더 해롭다고 알려져 있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5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2~3배가량이 짙어져 있으니까요. 오늘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공기가 점점 더 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체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9도, 대전이 13도, 광주가 14도, 부산은 15도로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이맘때 겨울 날씨를 되찾겠고 특히 성탄절인 주말에는 매서운 성탄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토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일요일에는 영하 13도 선까지 뚝 떨어지는 등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수일째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